저기 삼척처럼 생겼어. 이게 부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산 분들 계세요? 네. 안상영 시장 아세요? 저 전계원 대표인데요. 네. 우리 방송에서 대선 판읽기 해주고 있는, 이제 대선 끝났으니까 사실은 잘렸어요. 그 대구 사람입니다. 원래는 경남. 대구 분들 계세요? 대구. 예. 반갑습니다. 그 정계현 사장이요. 그 계열사 회사 중에 한우 고기 음식점도 있어요. 대구 가시면은요. 청장님인데요. 예. 인사하시죠? 예.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마지막 공직이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장. 예. 그러니까 이제 세무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 저분은 왜 세무사 그러면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청장을 할 때 밑에 잘 파는 거죠. 잘 파는 거죠. 잘 팔아요. 네.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는 무슨 그런 정치 얘기를 하지 않고요. 워낙 돌아다니시기를 좋아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연말살 꼈다고 그러잖아요. 그쪽에 해당돼서 맞따라 못따라의 남쪽 지방을 담당해 오셨어요. 이제 이분이 영천 분인데요. 경북 영천. 근데 맞따라 못따라 하라 그랬더니 제일 먼저 저기 여수 무슨 순천 주로 저쪽 자기 동네 맨 저쪽 동네만 주로 하시더라고요. 예, 이 영천 분입니다. 세무사니까 세무상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허성우 이사장이요. 네, 일어나서 인사 좀. 가끔 아쉽습니다. 근데 정치판을 오래 해가지고요. 이 사람의 예측은 제가 어쨌든 겸손합니다. 이 허성희 사장이 호주 아세요? 호주? 김윤환 옛날에 이제 주변 들었죠. 호주 김윤환 호주의 보좌관으로 했으니까 한 20년 넘게 정치판에서 잠재웠던 그 사람은 그래서 현장 정치 강하고 공부하는 그동안 생활했지만 좀 편한데요. 지난번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 그동안하고 미국과 윤창중 씨는 그만둘 거라고 얘기하더군요. 네. 예측이 맞는지 좀 보죠. 오늘 그 밖에도 이제 여러 패널들이 나오실 건데요. 이제 도착하시는 대로 모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연꽃빵 잔뜩 만들어서 갖고 오신다고 그래갖고 직접 갖고 오셨나요? 저 양봉모 부장은 CP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총책임자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불교방송에서는 경제산업부 부장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작가를 오래 하다가 오늘 방송에서 아름다운 사람들 이렇게 나가서 취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 담당하는 작가. 김진아 작가한테는 저기 남자친구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고성구의 아침 저널 송년 특집 공개 방송 시작합니다.
네, 2012년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총선과 대선에 함께 있었던 2012년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저희 아침 저널도요, 올 한 해가 굉장히 뜻깊은 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고성교 아침 저널을 지켜주셔서 저희들 감히 아침 시간대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관심을 앞으로도 계속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있었던 대로 가기 위해서 싸웠던 일일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한두 번 보내시지 않았죠. 하루에 108번씩 다들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교방송 청취자들 또 전국의 불자들 그리고 많은 이 비판적 지식인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공영 미디어로 하는 것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불교방송이 그 공영 미디어랩 쟁취를 이룬 이후에 그 미디어랩 싸움 과정에서 보여주시고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어떻게 더 발전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송년 특집 고성교 아침전을 보내드릴 텐데요. 저희 고성교 아침전을 저 혼자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동시에 사실 여러 사람들 한 30여 명 갖고 온 전문 패널들이 매일 아침 방송국에 나오셔서 또 전화로 방송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방송이 좀 이 재정 상태가 이렇게 좀 튼실하지가 않아서 여기 방송국에 나오시는 분들한테요 진짜 차비 정도 드립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멀리까지 아침 일찍 나오셔서 방송 만들고 그걸로 의미를 찾고 기뻐하시는 우리 30여 명의 아침전을 전문 패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들 다 오시라고 했는데 아마 절반 정도 오시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오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좀 감사 위촉회도 좀 드리고 또 한 분 한 분 모셔서 그분들 말씀을 좀 들으면서 송년 특집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께요 선물도 좀 저희들 준비했습니다. 작은 선물입니다만 익명의 청취자분께서요 어제 저희 방송국으로 박스를 하나 보내셨는데 그게 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체투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좀 꼭 나누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공개방송에 오신 분들한테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책이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박근혜 스타일 좀 달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박근혜 스타일도 저희들이 출판사 쪽에 얘기해서 좀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국방을 가지고 정승환 대표가 직접 나오셨어요. 이렇게 좀 떠들썩한 자치 분위기로 그리고 MBN 정치 아카데미의 정교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정가 예측을 그동안 해주신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맞따라 코너의 전문 패널로 활동하셨습니다. 김경원 전 대구 국회의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나오신 패널께는 그동안의 감사의 표시로 작은 감사패를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한 분 한 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고 안 하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끌려나오다시피 여기 그 11층 부스에 처음 이제 라디오 부스에 앉았는데
아니 너무 행복하다서 좀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데 사실은 방송을 지난주 KBS 심야 토론 이제 하고 한 두어 달 쉬어야겠다 했는데 여기도 못 나오겠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고성국 박사님이 굉장히 지적이고 뭐 이렇게 말씀을 조리 있게 잘하시는 분인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거의 후배들한테는 그 인상을 쓰면 저희들이 무서워가지고 사실은 치는 와중에 형님한테 안 맞으려고 이렇게 전화치고 왔습니다. 농담이고 여러분 뵈서 너무 행복하고 하여튼 너무너무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네. 뭐 박근혜가 돼서 행복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서서 박사, 사실 올해 우리 정치 상품으로 가장 히트한 상품 그러면 이철이 박상은 이철이 두 컴비를 아마 들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두 사람이 다 사실은 올해 우리 불교방송 고성의 아침전화를 통해서 데뷔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아침전화에서 이제 이철이 박상원의 2박 정치 토크 이게 이제 사람들 관심을 끌면서 이 두 사람들이 이제 뭐 공중파도 나가고 종편도 나가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타가 됐는데요. 오늘 이철이 소장 왜 없어요? 그 이제 마음의 상심이 그 친구가 안 크겠습니까? 아니 농담이 여러분들이 막 질문을 해주시는 게 실제로 이철이 소장이랑 사이가 안 좋으냐? 그 같은 부산 출신이고 학번은 제가 한 해 빠른데 나이는 동갑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7살에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한 해 빨리 학교를 동갑인데 정말 사적으로 손도 먹고 이렇게 되게 친합니다. 친한데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서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불교에서 인연을 얘기하는데 그 친구랑 저의 인연이 뭔지 한 100번 넘게 방송에서 또 디렉트한 친구인데 착한 친구인데 아마 이번 주에 내 지방 여행 간다고 그 친구도 저보다는 조금 상심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네. 다음에 이 지리소장 나오면 지금 저 격려 위로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을 추스리느라고 좀 여행 간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저 이철이 소장 그래서 오늘 뭐 나는데 그래도 박수는 같이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예, 정기한 대표는 대선 판일기를 그동안 쭉 해주셨어요. 네, 그 야구에 보면요, 그 메이저리그가 있고 마이너리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마이너리그 소속입니다. 옆에 이제 박사님이나 이철이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저리그 소속이고요. 1부 리그고. 예, 저는 이제 연습생 이제 평론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그 방송이 된다는 것이 누가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이제 정치라는 것이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일이지 옳고 그름 또는 다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이런 문화를 어떻게 하면 좀 바꿀 것이냐. 그래서 저는 비판할 건 확실히 비판하고 칭찬할 건 좀 확실히 칭찬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야당 편든다고 욕을 하고요. 또 민주통합당에서는 여당을 편다고 또 편든다고 욕을 하고 해서 저는 이제 평론을 하면서 완전히 회색 군대가 된 느낌. 이제 이런 걸 가졌는데 어찌됐든 불교 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 우리 불자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특히 제 고향에서 라디오 방송을 듣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야 불교 방송의 힘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라디오 스튜디오에 나와서 하거나 전화 연결해서 하지만 참 듣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다른 어떤 방송의 청취자들보다도 깊은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 정치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이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행복했고 또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제 스스로 마이너리그로서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그 정장 대표가 그리고 그 평론은요 대단히 분석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주장일 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것인데 그 저는 고성국 박사님한테 배운 것은 정치평론은 예측이 아니다. 주장일 뿐이다. 그러나 그 주장 안에 상상력과 통찰력이 있는 주장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이제 방송을 듣는 사람이 제대로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틀렸다는 이라는 종편에서 진행하는 정치인이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에 고정 패널로 같이 나와서 같이 1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박상원이 무슨 얘기를 했고 정계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는 다 압니다. 근데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계현 대표가 틀렸다, 자기 예측은 틀렸다, 그러나 자기 주장은 이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틀렸다고 야단치지 마시고요. 원래 근데 나중에 우리 기영로 평론가도 만날 텐데요. 야구에서 인류 대선수 타자 이 3할이면 최고를 치잖아요. 3할은 10번 쳐서 3번 맞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평론가들도요. 10분 예측해서 3번 맞추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정계현은 제가 보기에 5번은 맞췄어요. 엑셀런트 합니다. 아주 잘하는 평론가다. 박수 좀 드리죠. 조승우 박사님께서 방송에서 저를 위한 방송용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허성우 이사장은 오랫동안 정치 경험이 있으세요. 이번 대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에 원래 제가 불교방송하고 내내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한 10년, 18년 전부터 뉴스 논평 해설위원으로 지금도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달에 한 2-3번 정도 그렇게 하면서 정치권을 계속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 고성우 박사님께서 미치는데 불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정가 예측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정가 예측이라는 게 우리 앞에서도 전문편을 했지만 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엄청나게 있을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오랜동안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듣고는 즉시 귀로 듣고는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으로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입이 좀 무겁게 생겼죠. 네. 또 예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네, 죄송해요. 입이 무거운 건 좋은데 방송하러 와서 입이 무거우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진행하는데. 예, 사실은 우리 방송 끝나고 우리 고방께서 저한테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잔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시어머님처럼 왜 방송을 그렇게 하냐, 좀 편하게 해라.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측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해를 지면 질수록 저는 업을 계속 져야 되니까 그 업을 제가 죽기 전까지 갚아야 되는데 누군지는 모르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될 수 있는 대로 아무리 좋은 직업이고 또 좋은 인기를 얻는다 하더라도 업을 짓지 마라 했는데 이 구업이 엄청난 힘이거든요. 무섭지 않습니까? 다른 거보다. 차라리 그냥 누구 불러서 기분 나쁘면 한 차를 때리면 사가고 말아야 되는데 이 구업이라는 건 누구한테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구업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특히 또 예측을 한다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박근혜 당선인이 안 됩니다 했을 적에 박근혜 당선인이 들었을 적에는 저 죽이놈이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럼 문재인 후보가 될 겁니다만 문재인 후보는 기분이 좋겠죠. 그래요. 알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 짓는 김에 한 번 더 짓죠 뭐. 박근혜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 박근혜 정부죠.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은 첫 출발을 나이스하게 하더라고요. 일단 본인이 민생을 챙기겠다 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또 현장 정치를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시를 하고 나서 또 현장에서 바로 가서 그게 진짜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챙기는 스타일인데 또 아무래도 그거를 많이 모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우선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당장 이틀 동안 남곡동도 가고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가서 우리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을 챙기겠다고 의지를 강력하게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또 잘 돼야 되고. 박근혜 당선인에게 바란다 이런 문자 받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작할 때와 똑같이 끝날 때도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이렇게 뜻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끝이 좋으면은 손가락 자를 일 없겠죠. 그래. 김경원 전 청장. 맞따라 못따라. 마침
이게 의도적으로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 노동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침 제가 지난 4월 달에 그 국회의원 선거에 이제 떨어지고 한 달간 이제 자전거를 차에 싣고 전국을 좀 다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뭐 과거부터 우리 고 박사님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마침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느냐 이래서 이게 정말 제가 먼저 이걸 하기 위해서 나갔으면은 덜 즐거울 텐데 그런 과정에서도 마침 그런 제의가 있고 그래서 흔쾌히 수락을 한 상태에서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인연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다니고 또 사실 여행이라는 게 뭐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일상을 탈출하고 싶을 때 가고 있는데 제가 또 워낙 한 30년 결혼 생활하니까 집에 묶여 있는 게 좀 아니 그렇게 위험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훌쩍 이 방송을 핑계로 지금 접근하고 이런 아주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니 들으시면 불교 방송을 핑계거리로 삼았단 말씀이세요? 네. 네, 그런데요, 김경원 청장은 경북 영천 분인데, 네. 근데 이 맞따라 못따라 기행은 주로 저 호남 쪽을 많이 해주셨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중간에 한번 했었죠. 영천을 하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호남 지방이 정말 경치도 좋고 먹거리도 많은데 제가 이제 대구에서 학교를 쭉 다니다 보니까 거의 뭐 영남, 경북 지방만 좀 알지 그쪽은 거의 다녀본 적이 없어서 특별히 관심 지역이 그래서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 문자들이 바로 오세요. 거기 가봤다든지 나 이번 주말에 거기 가려고 한다든지 분명히 아마 못 들으셨지만 메아리는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 시사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 주로 연결하고 평론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동안의 시사 프로그램의 모습인데 저희 고소기 아침저늘은 물론 정치인들 연결하고 또 우리 전문 패널과 함께 전국도 분석하지만 노래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이영미 평론가 오늘 못 나옵니다만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맞따라 못따라 기행도 다니죠. 그리고 문화 쪽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오늘 문화평론가 2분 나오실 거고 스포츠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살아있는 그런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지금까지 노력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성가 아침저널 송년 특집 공개 방송은 2부 시작합니다. 송 대표님, 제가요 이 영골빵 좀 어떻게 좀 맛 좀 보자는 민원에 제가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어떻게 만드셨길래 그렇게 다들 드시고 맛있다고 그러시나요? 정말 뭐 모두들 내 자신이 만든 건 다 좋다 최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겸허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보통은 맛있는 뭐 음식을 그러면은 손맛을 자랑하는데 옳고 바름이라고 그러시니까 뭐가 옳고 바름입니까? 예, 일단은 들어간 주 재료들이 친환경 유기용 인증을 받은 제품만 제가 골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드시고 또 맛있게 많이 드셔주셔서 사실 연근을 제외하는 것이 국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연근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 연근하고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그만큼 또 많은 업체들이 많은 농산물을 만드는 분들이
우리 걸 받아줘라 하십니다. 또 저는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좋은 유기농 인증받은 제품만 또 골라서 또 최고의 재료부터 옳고 바르게. 예. 일단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하여튼 우리 패널들 중에서요. 네네. 연꿀빵을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은 박상훈 박사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진행을 하고 있으면 가끔 우리 정상학 대표가 스태프를 먹으라고 한두 개 보내주시거든요. 제가 진행하고 있으면 박상훈 박사가 뭐 200원을 들고 있어요. 정말 맛있고 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보통 시중에서는 안 파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이게 큰 사찰 지금 몇 군데에서 지금 35개의 사찰에서 35개 사찰. 예, 왜 그러세요? 돈 벌기 싫으세요? 그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처음 한 7개월, 이제 8개월 됐습니다. 연구방이 세상에 나온 지는 이제 얼마 안 된 시간인데, 그러면서 이제 좀 빠르게 확산된 이유가, 저는 제 자신한테 어떤 잘 만들 수밖에 없는 의무, 그런 장치를 스스로 해놓은 겁니다. 예, 사찰에서만 판매한다는 게, 스님들이 드셔야 되고, 또 불자님들이 드셔야 되고, 이거 조금만 틀어줘도 저 장사 못하거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장사꾼이 아니고 기업인입니다. 사업가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장사꾼이 아니고 정말 저는 바람을 눌러 가는 사업가예요. 스님들이 좀 무섭긴 무섭죠. 예,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오늘 좀 많이 갖고 오셨어요? 예,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모르고 다른 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절반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여기 오신 분들한테 최대한 다 돌아가도록 머리를 좀 짜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계속 좀 멋진 사업가로 발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욕심껏 못한다는 거 다시 한번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꿀빵을 제일 많이 먹은 우리 박상훈 소장이요. 그 박상훈 박사가 자기도 뭔가 좀 이 방송을 위해서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의 소장이거든요. 그런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라는 연구소의 소장인데 그 연구소에서 동물 대탐험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박상훈 소장이 갖고 오셨어요. 잠깐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추운 겨울날 동물을 보러 동물원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동물도 추우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계 최고의 프랑스의 동물 박제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분하고 저희 모기업하고 이제 이 협력이 돼 있어가지고 정말 손주 손녀들 데리고 가시면 똑같습니다. 동물이 실내에서 용산 전쟁기념관 가시면 뭐 기린, 코끼리 하여튼 수백 종의 동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일반 옛날 어르신들 집에 있는 박제하고 차원이 다르게 표정까지 다 똑같고 그다음에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추운 겨울날 집에 손녀 손자분들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공짜 티켓을 좀 들고 왔습니다. 그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한테는 공짜 티켓을 안 줘가지고요. 제가 대구에 사는데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돈을 정가대로 다 내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 막내 아들이 올해 6살인데요. 5살인데 6살 올라가는데 얘가 그 안에서 안 나올라 그래가지고요. 애를 먹었는데 오늘 아마 공짜 티켓 받으시면 꼭 손주분들이나 자제분들 모셔가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네. 세계 최고의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가서 보시면 이게 깜빡 속습니다. 진짜 같아가지고 그럴 정도로 정말 세계 최고 기술자들이 했고 저게 아마 저는 멀리 하고 싶은 일이 우리나라에 자연사 박물관이 없습니다. 세계 잘 산 나라 가면 다 있는데 우리 고대부터 현세까지 이 한반도에 일어났던 일들을 전시관을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꼭 일하러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제 전시회를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도 전시회를 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기환 대표 아들처럼 한 번 가면 안 나오니까 애들이 그 다음 손님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고.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게 이제 적정 관람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 그러니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체험하고 만지고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적당하게 이렇게 좀 빠져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표를 많이 갖고 오셨으니까요. 오늘 좀 여러분들께 특히 좀 손자 손녀들한테 좀 선물로 주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 게스트, 새 패널 한 분 앉아 계시네요. 박민호 교수입니다. 예. 박민호 교수는요,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입니다. 예.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인데 저하고 무슨 정치 토론도 막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혹시 학과에서 저 야단 안 맞았어요? 예, 외도 한다고? 전혀 그런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 서울대 국문학과가 굉장히 개방적인 개방적이기도 하고 예. 또 저 스스로도 그래도 그 너무 나가는 그 태도는 갖지 발언을 좀 말자고 좀 자제도 자제하고. 하겠습니다. 그래. 예. 저 박민호 교수가 그 출판사의 그 책임도 맡고 있습니다. 사장은 아닌데 실제로 이제 기획하는 그 출판사에서 낸 책이 제가 출판사 이름을 얘기하면은 간접 광고가 되기 때문에 종고를 받습니다. 방통위에서. 그래서 제가 출판사 이름은 얘기 안 하는 건데요. 거기서 낸 책 중에 제가 그동안 쭉 선물로 드렸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안철수냐 문재인이냐 그리고 박근혜 스타일.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 유력한 세 사람의 후보 책을 다 저 박민호 교수가 그 기획 책임자로 있는 출판사에서 낸 겁니다. 그래서 박민호 교수하고 저희하고 얘기가 돼서 그 책들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물로 드렸어요. 그 안철수냐 문재인이냐가 먼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박근혜 스타일을 네. 또 냈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 안철수냐 문재인이냐라는 건 지난 2월 달에 제가 세상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서문에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 안철수 교수 그리고 또 문재인 후보 이번에 이제 하셨죠. 그리고 박근혜 씨 모두 그 우리나라에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좋은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문에 제가 엮은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제 말씀은 뭐냐면 서로 의견은 다르지만 또 생각하는 방향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 세 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세계를 끌어갈 수 있는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 분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거기서 이제 먼저 안철수 문재인 이 두 분이 가진 가능성 또 우리 사회에 어떤 분이 더 필요할지 이런 걸 이제 조금 토론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7분이든가요 8분 그래서 이제 예. 안철수냐 문재인이냐 책을 그렇죠. 먼저 냈고 그것만 내서 좀 허전하니까 저도 안철수냐 문재인이냐는 책의 공동 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참가했습니다. 근데 그 고성국 책만 박사께서, 예. 내기 좀 허전하니까 박근혜 스타일 책을 또 낸 거예요. 고성국 박사께서 그 안철수 문재인 책에 그 글을 써주셨는데 굉장히 잘 쓰셨고 예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만나 뵀더니 굉장히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푸근하다고 할까? 그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성국 박사께서 생각하시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제 대통령이 되실 것 같은데 그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뜻이 어떻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같은 것이 안 돼서 대형 출판사는 그래도 좀 살 궁리를 하고 있지만 작은 출판사들은 문 닫는 데가 속출하고 있고 특히 이제 종이책 말고 요즘엔 이북이라고 해서 종이로 찍어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전자책이죠. 이런 책들로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작은 출판사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래요. 그래서 책도 좀 읽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침 저널에서만이라도 꼭 뭐 제가 써서가 아니라 다른 저자의 책도 좋은 책들은 계속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면서
좀 책 읽기를 좀 계속 좀 환기시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패널들이 모이셨으니까 제가 이 주제로 한 말씀씩들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박근혜 당선인도 국민 대통합을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야권에서도 48%의 문재인을 지지한 사람들, 그 국민들의 뜻도 헤아려달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박근혜 당선인이 앞으로 뭘 해야 되겠는지, 우리 이 청취자들께서도 이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많은 요구들 중에 국민 대통합이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느 분이 먼저? 예, 박근혜. 예, 뭐 대선 결과를 다 아시지만 이제 세대 간, 지역 간, 이념 간 이렇게 딱 반씩 갈라지는 결과였는데, 어쨌든 이게 뭐 박근혜 정부가 5년 가는데도 부담이 되고, 또 나라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도 이게 이제 아주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정말 5대5로 딱 투표 결과가 갈라졌는데, 어쨌든 대통합이라는 것이 뭐 말로 통합하겠다 또는 뭐 몇 번 정치적 이벤트를 해서 전 통합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통합의 원리는 뭐 이긴 승리한 쪽에서 패배한 쪽에 손을 내밀고 가슴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통합의 숙제는 박근혜 당선인이 줄곧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국 사회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하다 하여, 저는 우리 당선인께서 조금 더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또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세대, 지역, 또 생각이 좀 다른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포용력 있고 낮은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는 한두 번이 아니고 5년 국정 내내 조금 더 아픈 분들, 조금 더 소외된 분들,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을 향한 그 모성의 여성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가다 보면 끝에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세를 낮춰라. 네. 이번 정부는 뭐 박근혜 당선인께서 뭐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만은 좀 예측 가능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정치. 네. 네. 또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정치, 이런 것들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 제가 이거 예측 가능한 정치라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했는데, 그 특별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항상 열심히 살고 정말로 세금도 잘 내고 또 교통법도 잘 지키고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데도 뭔가 내가 손해보처럼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보면 우리 사회가. 네. 그리고 항상 그 경제적으로 약자 있는 사람들을 편에 쓰는 게 아니고 항상 경제적으로 강자이고 잘나고 돈 많은 사람 편에서 항상 뭔가 정책이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걸 바라보면서 그냥 허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동안에.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좀 보듬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 가까이에서 정치하는 그런 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또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게 독불장군이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다양하고 세상 자체가 다양하니까, 또 네. 다양한 욕구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우러서 걸어가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그런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네. 예, 박민호 교수님. 세상을 움직이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저는 역시 그 사랑이고 또 자비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정치 과정을 보면 굉장히 증오의 언어들이 많고 그 말들이 상대방을 찔러서 괴롭히고 그런데 우리는 다 살자고 이런 일을 하는데 너무 그 말하자면 거친 세계를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일들을 하고 있다. 정치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남을 살리는 그 내가 이긴 것이 지는 것이 되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되는 나보다 남을 더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의견이 다른 사람의 그 견해를 좀 경청할 줄 아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면 그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대선에서도 서로 간에 상처를 좀 많이 줬어요. 그죠? 굉장히 상처를 많이 줬죠. 자, 그런데 예. 그
젊은 세대는 문재인 지지가 많고 안철수 문재인 지지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후보 경우에는 문재인 지지가 많았겠죠. 네. 그다음에 조금 이제 나이 든 분들은 박근혜 지지가 많았다 이렇게도 분석하는데 예. 학교에 계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주로 젊은 세대들이랑 생활하니까 전부 문재인 찍었다가 다들 절망하는 젊은 그 학생들을 많이 만나겠네요. 그 선거 다음 날은 그 학교가 거의 멘붕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나 그 상처를 어떻게든 보도만 안고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근혜 당선인이? 제 생각에는 그 박근혜 당선자께는 물론 두 분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자기와 견해가 다른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러면 사회가 잘 될 것이다. 그 기존에 두 정부를 우리가 거쳐왔었는데 기존에 그런데 되게 이렇게 정권이 이제 색깔이 다른 이른바 색깔이 다른 쪽으로 변해가고 그렇게 바뀌니까 마치 무엇인가를 접수하고 승자로서 뭔가를 점령하듯이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으로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수 없고 또 유지해 나갈 수가 없다. 그렇지 않은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는 마음 그것을 조금 더 갖는다면 특히 이제 말하자면 이 선거에서 박근혜 당선자를 이렇게 지지해서 당선을 시킨 분들이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좌절을 맛보신 분들도 있죠. 근데 대개 보면 우리가 이 사회가 보수냐 진보냐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운 것 같아요. 딱 두 쪽으로 난 것 같은. 그래서 세대적으로도 그렇고 계층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사실 이 보수니 진보니 하는 그 이름이 다 허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보수라고 믿고 있을 뿐이지 내 안의 생각에는 보수적이지 않은 생각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나는 그냥 보수라는 이름 안에 나를 밀어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걸 무턱대고 믿는다면 그게 그런 방식으로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또 만들어갈 수도 없다. 네. 그러니까 그 이름의 허상에 이렇게 관심을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예. 좀 더 서로 의사소통을 알겠습니다. 더 잘해보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미디어 연구소 박상환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촉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박상환 위 사람을 BBS 조선국의 아침 저널 전문가 패널로 위촉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불교방송 소장 이채원. 야구공부는 네. 위촉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송 안 한다 해도 위촉. 허성훈 이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촉회 이사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소장 허성우 방송 고선국의 아침저널 전문가 패널로 위촉합니다. 2020년 12월 26일 불교방송 소장 이채원. 아카데미 대표 전계환 위의 사람을 BBS 불교방송 고선국의 아침저널 전문가 패널로 위촉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불교방송 소장 이채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창만을 보고 여의도연구소 정책위원 엄태영 위의 사람을 BBS 불교방송 고선국의 아침저널 전문가 패널로 위촉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불교방송 사장 이채원. 서울대학교 공문학과 교수 박민호 위 사람을 BBS 불교방송 고선국의 아침저널 전문가 패널로 위촉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불교방송 사장 이채원. 고정관리연구원 원장 고종환 위 사람을 BBS 불교방송 고선국의 아침저널 전문가 패널로 위촉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불교방송 사장 이채원.
평론가 기영로, 위 사람을 BBS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 저널 전문가 패널로 위촉합니다. 2010년 12월 26일 불교방송 사장 이채원. 위촉회 시민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홍헌호, 위 사람을 BBS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 저널 전문가 패널로 위촉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불교방송 사장 이채원. 대중문화평론가 하재근, 위 사람을 BBS 불교방송 고성국의 아침 저널 전문가 패널로 위촉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불교방송 사장 이채원. 고정으로 출연해 주신 선생님들 계세요. 황산내과 원장의 황산 원장, 그리고 김현김 피부과의 김재현 원장, 동국대 한의학과의 정지천 교수, 동국대 일산병원 소화기내과의 임윤정 교수, 연희제일위원회 임용석 원장, 이런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위촉회 전달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못 나온 고정 패널들, 도문정치전략연구소의 이철희 소장, 그리고 대중문화평론가 이영미 씨, 우리 노래 세상 진행해주는, 그다음에 불교신문의 박부영 국장, 이거 국장으로 승진됐어요. 그 박부영 국장, 그리고 서혜성 작가, 남경태 작가, 그다음에 우리 법보다 정치하면서 이 법과 관련된 정치 문제 해설해줬던 박선화 변호사라고 기억하시죠? 그리고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차정미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제 국제 문제 아주 정말 해박하게 해설해줍니다. 이 차정미 연구원은 애를 낳아가지고 지금 방송을 한 몇 달 쉽니다. 지금 이제 아마 곧 복귀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선 때 여론 조사 많이 해설해준 한국여론사회연구소의 윤희영 조사 분석실장. 참고하죠. 네, 고성계 아침 저널 3부 시작합니다. 이 3부는 한국자산관리연구원의 고종환 원장, 그리고 시민사회경제연구소 홍원호 소장, 이렇게 두 분과 건강감리연구소의 박상현 소장, MBN정치학과의 정기한 대표, 1부부터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상관없지? 네. 자, 고성계 아침 저널 3부 시작합니다. 3부는요,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 시민사회경제연구소의 홍은호 소장, 그리고 또 맞따라 못따라에 진행을 함께 해주신 엄태영 전 제천시장, 이렇게 세 분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공간감미래연구소 박상환 소장, MBN정치학과의 정기한 대표 1부부터 함께 해주시는데요. 3부, 4부까지 쭉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 그리고 시민사회경제연구소 홍은호 소장, 이 두 분은 이제 경제 문제, 또 자산관리, 부동산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 고성계 아침 저널에서 논쟁도 여러 번 두 분이 동시에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논쟁도 여러 번 벌이셨고, 또 두 분이 약간 입장이 다릅니다. 고종환 원장은 박근혜 후보 쪽에서 주로 경제정책을 해설을 해주셨고, 홍은호 소장은 좀 진보 진영, 야권,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쪽의 입장에서 좀 경제 정책을 주로 해설을 해주셨어요. 오늘도 두 분 논쟁하려고 나오셨나요? 그래요. 그래. 우리 이제 홍은호 소장부터요. 예. 홍은호 소장 개인이 이번 선거에 졌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예, 저야 캠프에 도움 주는 것도 아니고 남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분들은 굉장히 멘붕이라고 해서 상처가 큰데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 3자 입장에서 평론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박근혜 당선인이 보수 정치인이지만 이번 선거 때는 어느 때보다도 경제민주화 복지를 강조했잖아요. 네. 예, 좀 기대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요? 과거에 뭐 한나라당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나아졌죠. 그래서 사실 문재인 후보 쪽으로 접근했다기보다는 안철수 후보 쪽에 상당히 많이 접근했다고 보여지는데. 그 정책적 입장이 말이죠? 입장이. 그래서 지금 뭐 진보 쪽에서는 물론 뭐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과거는 상당히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봅니다. 그냥 옛날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보수 정권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예, 한나라당하고 좀 많이 다를 거다. 주로 어느 점에서 그런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27조 원 복지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과거에 한나라당 때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이제 조금 우려하는 거는 그게 과연 가능할 거냐. 가능할까? 예. 그리고 또 지금 나와 있는 공약도 상당히 부실한 공약도 좀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수정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어쨌거나 뭐 과거의 한나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아진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고정환 원장께도 말씀 좀 듣겠습니다. 고정환 원장은 지금 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을 하고 계신데 이 세간에는 부동산 전문가를 알려져 있어가지고 집 사면 되나 이런 질문 많이 받죠. 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당선이 현재 근해노비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쨌든 이제 성장과 복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겠다 이런 것들이 새 정부의 기본 정책의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경제를 좀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좀 나아갈 것 같고 또 실제로 금해노비스의 그 정책의 그 내용을 저도 좀 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성장과 함께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 그게 큰 그림인 것 같아요. 예. 그다음 일자리를 좀 창출하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창조 경제를 통해 가지고 성장 동력도 확보하면서 또 계속해서 복지도 좀 늘려나가는 그런 정책으로 보여지고 뭐 실제로 이 부동산 주택 쪽에만 이제 놓고 보면 이제 주택 경기를 좀 단기간에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까 다시 좀 살려야 되겠다, 활성화돼야 되겠다 이런 그런 발언도 하셨고 또 그런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이런 공약도 좀 내놓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우스푸어 문제와 가계 대책, 가계 부채 문제는 좀 확실하게 해결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놓았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지금보다는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집 사야 돼? 네, 그렇지 않아도 저한테 그 질문 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 이제 연말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이 이제 그래서 보니까 벌써 이 중개업소에 저도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벌써 분위기가 상당히 반전되고 있거든요. 벌써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대선 전에는 거래가 거의 안 됐거든요. 중개업소에 알아보니까 그랬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강남권하고 저도 이제 잠실에 살고 있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잠실 같은 경우는 10건 정도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실제로 이제 금매물이 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은 뭐 집값이 반등했다. 개판 반응은 아니지만 벌써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정 원장은 송파에 사시죠? 예전 잠실에. 그래서 자꾸 송파 부동산 경기 좋다고만 전망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걸 설명을 드리려니까. 그리고 요즘 또 가장 뜨거운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방송에서는 맞따라 못따라 기획을 주로 하시지만은 뭐 많이 돌아다니세요. 민심 어떠세요? 경기 서민들 참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네, 저는 맞따라 못따라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맞따라 못따라 다니다 보면 단지 민심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을 하게 되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정말 민심이 얼마나 이반되어 있는지 또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마 알았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 박근혜 후보가 아니었으면은 새누리당에 누가 나와도 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현 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의 민심이 굉장히 높았죠. 높았죠. 그걸 박근혜 후보 혼자서 온몸으로 막아낸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 민심과 함께하는 또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고 또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정환 시장은 대선 끝나자마자 부동산 시장이 조금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국민들, 서민들의 기대,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뭐 좀 느껴집니까? 다니시면? 네, 많은 기대가 느껴지죠. 지금 뭐 경기는 오히려 IMF 때보다 더 안 좋다는 그런 말이 있을 만큼 내년도 경기도 많이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뭐 안보 위기까지 겹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많이 갖습니다. 또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잘 해내실 걸로 믿고 국민들이 많이 도와주실 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한다. 이제 엄태영 전 시장이 전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공개방송 같이 오신 분들도 이게 그야말로 서민들이시니까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손 드시고 저희들 마이크 갖다 드릴 테니까 이렇게 박근혜 당선인한테 바란다, 새 대통령한테 바란다, 또는 이런 민생 문제 좀 해결해달라, 이런 의견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저 마이크 좀 갖다. 그 정도는 민심이 험했다는 얘기인데 대통령 선거 이후에 조금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계속 그 어떤 그 비판의 수위가 높습니까? 느끼시기에? 지금 그 사실 박근혜 후보가 원래는 새누리당 색깔이 파란색이었는데 빨간색으로 정하면서 굉장한 이제 자기 겸업하겠다 이런 걸 보여줬고 이런 게 이제 그 당선 굉장히 큰 요인이 됐을 텐데 그러나 지금 이제 많은 약속을 했는데 그게 립서비스로 그칠 가능성이 많죠. 잘하지 앞으로 충분하게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그럴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뭐 당분간 경기가 회복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또 뭐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공약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참모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걸 해야 될 텐데 그게 만약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들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말씀 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말씀을 제대로 잘 들었고요. 이날까지 참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청취를 안 빠지고 듣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천천히 하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마다 이렇게 좋은 말 같은 좀 문자에다 써먹게 제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는데 손으로 마이크 잡고 욕보이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 잠깐 드릴 텐데요.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이나 또 단체장 공천 받으려면요, 공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어떤 의정 활동을 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주세요.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당신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좀 써주세요. 그런 걸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거를 자기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소신을 갖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또 검증된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누가 대신 써줘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네, 볼까요? 맞습니다. 솔직한 얘기 옛날에 지금은 책 갖고 나와가지고 앞에 서서 얘기 마이크 잡는 거하고 자기 소신껏 하는 사람을 저는 그걸 깊이 봐왔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분께 그리고 또 강남에는 몰라도 다른 지역은 엄청 불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들이 집을 사고 애들 준다고 한 1억쯤 유흥자를 받아가지고 집을 사놓고 세를 줬잖아요. 그럼 팔 도리가 없어요. 세금을 50%나 내라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잖아요. 나눠 먹는 게 저는 경제민주하고 복지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사람한테 대통령이 관심가지고 또 우리나라가 잘 살면 고루고루 잘 살아야지. 내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면 많이 끓여서 나눠 먹는 게 복지다. 알겠어요. 도장을 원장. 여사님 부동산 부국지에서 하신다. 강남은 살아있다 그러는데 제가 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강남이 가장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이 집값을 보면 강남도 이제 소위 목동도 그렇고 분당
분당 같은 보건적인 지역이 한 6% 정도 많이 내렸고요. 서울도 5%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박당선인 이후에 시장이 좀 변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씀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제가 쭉 보니까 오늘 뭐 대선에 이제 그런 쪽에 또 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50대가 가장 많이 좀 표심을 움직였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보면 50대는 벌어놓은 돈도 없고 또 소득도 없고 대부분 하우스 투어가 많아요. 이제 가격 집은 하나 있는데 온통 빅수성이고. 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50대의 표심이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하우스 투어가 이게 가계 부채, 중산층 붕괴와 그대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도 없고 소득도 없고 직업도 불안한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집값마저 내리면 이제 정말 거지가 된다, 이런 불안한 것이 이번에 표심에 좀 가장 위험한 50대가 대거 일어난 게 아닌가, 또 그런 분석되고. 네, 다시 청취자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자이지만 정치에 관심을 어려서부터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결과에 대해서 저는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한나라당도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다 치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정치하면서 너무 소인배적인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된 분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여자들, 어머니의 힘, 여자의 힘, 남자들하고 다른 차원의 어떤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그러니까 많은 망설임 끝에 의사 표현은 하자 하고 저도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그러니까 여자라서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오히려 더 투명하고 더 공명하게 일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로 했는데요. 예.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그 정직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걸 일정하게 동의하고요. 일정하게. 그런데 우리나라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여성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인식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박근혜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은 대한민국 대통령감으로서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이미 하고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 엄태영 씨는 이제 공무원 하셨으니까 이게 여성 공무원, 남성 공무원 특징이 좀 달라요? 네, 저도 8년간 이제 제천시장을 하면서 여러 경험들을 했습니다만, 특히 여성분들은 제가 이제 유권자를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선거를 여러 번 치르다 보니까. 그런데 여성들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한번 뭔가 신뢰를 가지고. 그럼 남자들은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까? 그럼요. 남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한테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성표에 당선됐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여성분들에 대한 신뢰, 우리나라는 그 어머니에 대한 애착, 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모성애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다. 그것도 박근혜 후보의 개인적인 장점을 떠나서 또 그런 부분도 많은 이번에 표심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상수 소장. 남자는 못 믿을 존재다. 이게 엄태영 시장의 얘기고요. 아니 근데 지금 사실은 뭐 김지아 선생님이 뭐 후천개벽 뭐 얘기하면서 이제 남자보다 여성이 주도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옳고도 틀린 게, 이미 저희 집을 보더라도 여자가 다 힘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렇게 약주 좋아하시고 호기로운 분도 딱 60 넘어가시니까 순한 약이 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차한테 공짜로 못하는데 그게 그냥 대통령으로 표현된 것 같아요. 이미 그 우리 어머니들, 여성들이 다 실권을 갖고 있지 저희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쁘게 좀 봐주십시오. 제가 반론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냥 바로 꼬리를 내려고 있어요. 홍원호 소장. 우리 오늘 이제 3부 주제는 경제민주화인데, 사회적 모성, 여성성이 이게 우리 사회의 복지 확대나 경제민주화에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 역할을 할 거다, 이런 기대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그때 그 모 방송사를 보니까 여성 CEO들의
굉장히 남성 CEO들보다 성공 확률이 높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애들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정말 돌을 닦는 수준이랍니다. 굉장히 그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엄청나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부하 직원들을 이렇게 다스릴 때, 이렇게 데리고 있을 때, 남성 직원들은 자기의 고집에 따라서 이렇게 막 함부로 하는데, 여성들은 자기 애를 키워봤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를 다 이렇게 캐치해서 굉장히 조직을 잘 운영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앞으로 여성분들이 아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훨씬 긍정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여성 리더십이 그냥 여자라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그 사회적 모습, 21세기 보통 여성의 시대라고 할 때 그 얘기하는 그런 여성 리더십의 핵심이 잘 살아나는 그런 박근혜 정부가 됐으면 뭐 다들 그런 바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제가 저 시간이 나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로 박근혜 후보님이 뭐 여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애도 키워본 적도 없고, 제가 살림은 여자가 잘한다고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지지했다기보다는 리더십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원칙과 약속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 않고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교육 문제나 국가 살림하는 데는 잘할까 그런 의문이 솔직히 있습니다. 오늘 이 3부는 그 여러분들 의견도 듣고 패널들하고 이제 문답도 하면서 진행했습니다. 4부에서 계속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송년 특집 공개방송으로 보내는 보성기 아침전을 4부 시작합니다. 이 4부에서는요, 1부부터 함께 하신 박상훈 소장과 정기한 대표, 그리고 여기에 스포츠평론가 기영로 씨, 대중문화평론가 하재근 씨, 그리고 저하고 매일 아웅다웅하면서 방송 진행하는 양봉로 자 직접 모셨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주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3부에서 청취자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전문 패널들 얘기보다 더 들을 게 많아가지고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 말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 박사님. 그분이 나오셨을 때 너무 깨끗하고 신선해서 그분을 해드리려고 딱 마음 먹고 있었더니만 그분이 딱 들어가시잖아요. 아이고. 네, 그래서 할 사람은 박근혜뿐이다 하고 박근혜 씨를 찍었습니다. 아무쪼록 박근혜 씨는 이 나라를 잘 감싸 안고 잘 나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대선 기간 동안에 정치평론가 여러분들의 그 해석을 아주 열심히 읽었는데요. 네, 마이크를 입에 좀 가까이 대시면.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가장 낙후된 섹터라고 쭉 얘기해 왔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 전문가 여러 패널들이 그 집중적으로 분석과 해설을 하는 덕에 우리 국민 유권자들의 그 정치 감각이 상당히 발전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아주 잘 발달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 사회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국가에 대해서 그 권리와 그 의무를 갖고 말씀드리는데 너무 바라지 말고 내가 할 것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유치원 교육부터 초등학교 교육을 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나라가 좀 바로 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종편들이 생겨가지고 다양한 정치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제 도움이 됐는데 마지막에 좀 종편들끼리 과잉 경쟁이 붙어서 막 너무 이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 사람 저 사람 막 넣어가지고 무슨 말싸움하는 듯이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은 좀 이제 좀 극복해야 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정치는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 풍성한 건 좋다. 다만 그게 이제 격조와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정의한 대표. 남북 관계 좀 전향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다들 비슷한 생각이실 텐데요. 이제 북한이 과연 우리 안보 위협만 되는 것이냐, 좀 더 역설적으로 역발상을 해보면 북한 문제 해결 잘하면 그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값싼 노동력, 풍부한 자원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박근혜 후보가 대북 정책만 좀 제대로 가져가면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성장과 복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북한에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박근혜 후보가 선대화를 해야 한다. 너무 상호주의 방식으로 북한 너그가 먼저 변하고 사과해야 이런 방식보다는 평소에 우리 박상호 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보수 정권이 들었었기 때문에 북한 쪽과 적극적인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갈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거주기 논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단순히 안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문제와 직결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재근 문화평론가, 기영로 스포츠평론가, 그리고 우리 양봉무자 이렇게 세 분이 지금 사부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올해 싸이 열풍도 있었고, 네, 또 이번 대선에서 SNS를 통한 참여, 네. 이거 굉장히 특징적인 거죠.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올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중문화계를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했던 한 해였습니다. 일단 싸이라는 민족의 영웅이 등장해서 민족의 영웅 한국인이 단군 이래 과연 세계적인 팝스타가 되는 일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마이클 잭슨, 마돈나 같은 팝스타가 등장한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이 1980년대 듣는 음악의 시대에서 보는 음악의 시대로 넘어가는 한 시대를 상징했다면 싸이의 요번에 강남 스타일은 보는 음악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 동영상 시대로 넘어가는 SNS의 시대로 넘어가는 또 한 시대를 상징할 정도의 엄청난 문화적 사건이어서 한국의 대중문화는 이런 정도로 세계적인 사고를 과연 지금까지 쳤을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고 게다가 또 그 김기덕 감독이 베니스에서 대상을 받은 것도 엄청난 사건이었죠. 일본이 60년 전에 유럽에서 이 영화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1세기가 될 때까지도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면 맨 무슨 연기상, 심사위원상, 감독상, 시나리오상 이런 것만 받고 대상은 못 받았어요. 작품상 대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천추의 한이었는데 그게 또 올해 그 한이 씻겨져 내려갔고 게다가 뭐 아이돌도 여전히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해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대중문화계가 화려한 한 해였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중문화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러려면 대중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정책을 필 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을 많이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에 이 돈을 많이 쓰는 문제는 해결됐죠. 지금 문화예산을 거의 한 2배 정도로 늘리겠다라고 공약을 그렇게 했어요. 공약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는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이걸 엄한 사람들한테 돈을 쓰고 나면 돈 쓴 티도 안 나고 결국에는 우리 문화계의 어떤 토대에 해당하는 사람들, 창작자들이라든가 스태프들이라든가 작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지원이 가게끔 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돈을 잘 쓴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 문화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재근 평론가한테 물어보고 쓰면 되는 거죠? 그건 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영로 평론가도 나오셨어요. 우리 매일 아침 저랑 스포츠 뉴스 전해주시잖아요. 예, 잘생기셨죠? 올 한 해 스포츠계도 굉장한 성과들이 많았습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원정 올림픽 최고 성적이에요. 왜냐하면 88 서울 올림픽 때 우리가 4위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올 한 해 우리나라 스포츠의 가장 큰 성과는
하나 이글스 류현진 선수입니다. 메이저리그 진출했는데 과거에 박찬호 선수가 갈 때는 한양대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갔는데 그때는 원석을 수출했죠. 하나도 가공되지 않은. 이번에 류현진 선수는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7년 동안 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인정을 받고 2,600만 달러의 몸값 그리고 연봉 3,500만 달러를 받고 갔으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한국 프로야구를 인정했다는 의미에서 아주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가장 큰 업적은 류현진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이고 더 큰 업적은 학교체육진흥법이라고 지난해 12월 30일 날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년 동안 올해가 수명 기간이에요. 그게 이제 내일부터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야 됩니다. 학교체육진흥법이. 그게 뭐냐면 운동선수들이 운동만 하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입학시험 볼 때 체력장 점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 스포츠나 체육이나 건강에 대한 의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수명 기간이 있으면서 내년부터는 학교체육진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선거 때 스포츠 관련 공약을 뭐 한 거 있습니까? 아, 19단 그때 잠깐 했었는데요. 그거는 뭐 문재인 후보도 했었는데 19단은 그 전에 이제 이미 통과가 그건 이제 이슈가 되니까 얘기한 거고. 예. 스포츠 공약을 한 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박근혜 후보가 가장 큰 특징 이번에 51% 받은 게 원칙과 소신이 통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학교체육진흥법만 법대로만 진행된다면은 지금 만약에 그게 의료보험도 쓰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학교체육진흥법이 제대로만 된다면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몸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의료보험료가 많이 안 되는 것도 오히려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 법만 잘 지켜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저 정계환 대표가 옛날 씨름 선수였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씨름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저 박상호 소장은 이종격 투기 선수는 아니지만 매니아. 이게 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 박사님도 하셨잖아요.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핸드볼도 했고 수구도 하셨고 수구했습니다. 수구. 저는 육상을 했습니다. 근데 기영로 평론가는 자꾸 정치 평론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한 말씀씩 또 하세요. 우리 스포츠계 발전을 위해서. 아니 뭐 기수님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참 클 초중 고등학교 때 이 체육 수업을 안 합니다. 이런 특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체육진흥법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통과됐으면 어릴 때 많이 뛰어놀고 미국만 하더라도 학교 스포츠를 잘하는 친구들이 스타가 되고 좋은 대학을 가고 하는데 어쨌든 너무 책상에 어릴 때 앉아있는 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올림픽 메달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들 또 우리 연세드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동네 가까이서 어떻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 씨름 선수는 뭐라고 한 말씀? 저는 뭐 씨름 얘기보다 야구 이야기 좀 하면요. 조금 전에 유현진 선수가 미국 LA 다저스에 가서 계약금이 2,600만 달러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28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연봉이 3,500만 달러 같으면 한 400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포츠를 잘해서 7년 동안 키워서 외국에 수출하면 이 사람이 1년간 계약금과 연봉을 합치면 한 700억 가까이를 벌어들인 거니까 스포츠 열심히 하면 이것이 또 대한민국의 좋은 국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양궁 그 지국입니까? 광주 방송? 지사. 네. 그래서 방송 진행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광주에서는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자취 생활하면서 고생하시는데 그 아까 저 완도 김치 그거 갖고 오셨어요. 아 예? 예, 그 자취 생활까지 했다 그래서 갖고 오셨나요? 가져오셨습니까? 예. 어디 계세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김치만 갖다 주시. 저기 계시구나. 예. 이거 정말 고맙고 고박사님하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고박사님도 사실 뭐 말씀 안 하셨지만 아니 완도김치가 그런데 완도김치가 그렇게 맛있다고 아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선전하셨는데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좀 비법을 듣고 싶습니다. 네, 완도 예. 고소부 박사님
의원님하고요, 양봉모 기자님하고요 방송을 듣다 보는데 지난번에 양봉모 기자님이 그 김장김치 드시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 김치는 제가 그 친정이 완도 수안이거든요. 근데 젓갈을 그 바다에서 나는 그 생선을 그 사가지고 직접 젓갈을 담가가지고 그 시골에서 배추며 모든 양념거리를 다 재배해가지고 저희 엄마가 직접 담근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이런저런 그 민원성 항의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의 건강한 조언도 많이들 하시지만은 그 양모 부장이 알아서 다 혼자서 또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내용을 얘기 안 해줘서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불교방송 고성홍의 아침전을 촌 책임자답게 아주 든든하게 잘 버텨주고 계세요. 큰 말씀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마치 제가 이렇게 그 고성국의 아침전을 책임을 맡고 있는 기간이 대선 기간 아니었겠습니까? 가장 뜨거운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편파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그런데 이 편파라고 처음에 자꾸 그러니까 제가 편파를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양쪽에서 모두 다 편파라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편파가 아닌 거예요. 그쵸? 네. 아니 뭐 이쪽에서 하루는 전화가 뭐 한 10통 20통 옵니다. 그래서 저를 하루 종일 아주 고생을 시켜요.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상대 진영에서 전화가 와서 당신 그쪽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역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자기 의견을 그렇게 피력해 주시는 게 참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약간 짜증스럽기도 했어요. 뭐 성향이 좀 다르다고 방송하는 사람한테 저렇게 가혹하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양쪽으로부터 다 편파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고성국의 아침전을 고성국 박사님하고 저하고 그 외 많은 분들이 너무나 공정하게 방송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자화자찬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고생을 했습니다. 이 균형 잡고 공정하게 방송하기 위해서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양봉무 부장하고 저하고 이제 뉴스를 전하잖아요. 뉴스를 전하는데 그러다가 이게 웃음이 터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고 박사님하고 진행하는 저 못하겠습니다 정말. 아니 왜냐면 어떤 사안이 나오면 자꾸 웃으세요 옆에서. 여러분 못 보시니까 그러지 제가 얼마나 고생이 많냐면요.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옆에서 웃고 계시니까 제가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고 박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가운데 좀 막아놓고 그냥 좀 저 혼자 좀 했으면. 아니 자꾸 너무 웃으세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웃으셨다 그러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약간 불쾌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 양 부장님, 사람이 이제 큰일 가지고는 잘 삐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큰일이 나면 그 큰일을 해결하면 되는데 아주 작은 거 가지고는 사람이 굉장히 성한 게 오래 가는데 김치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외과보다 하나에 속상한다 이런 소문이 상당 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박근혜 당수님 명심해야 될 게 복지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 살아서 따돌리고 위로하는 건데 아침도 굶고 배로 그래요. 네. 아이고 뭐 웃고 떠들다 보니까 이 송년 특집 공개 방송 벌써 이제 한 2-3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하재원 평론가, 기영로 평론가께서 이 새해 새 정부에 대한 덕담한 말씀 하시면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하재원 평론가께서. 박근혜 당선인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을 보살피고 위기를 헤쳐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17에서 18명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설득하고 자식이 부모를 설득하는 거기에 갈등이 생겼죠. 거기서 사회적으로는 계층 간, 세대 간, 인연 간 갈등인데 갈등을 치유하려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긴 분들이 있으시죠. 오늘 꼭 전화 한 통 하셔서 따뜻한 밥을 지어놓고 야 마음 똑같은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잘 만들어보자. 아들아 네 마음도 인정해.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연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청년 국제공개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 새 첫 방송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여러분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